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남자입니다. 이렇게 이문희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뜻깊은 장소에. 그리고 제가 일단은 뭐라 그러죠? 대개 이런 강의에 농업 분야가 잘 초대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강의에 기후변화 강의에 농업 분야를 초대했다는 거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보이는 거는 세상이 별로 좋을 때는 농업 분야를 잘 찾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자꾸 안 좋아지는 경우에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좀 갈등이 됩니다. 갈등이 되고 오늘 이쪽 코스에서 기후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코스에서 제가 맡은 분야가 뜨거운 지구 헐벗은 식탁, 이 분야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건데, 이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첫 직장이 농촌진흥청이라는 기관이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업 환경을 연구하던 사람이었고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담당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는 공공기관으로 옮겼죠. 옮겨가지고 거기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농업 분야 스타트업 정책 같은 것들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 있을 때 이제 잠시 한 1년 반 정도 이제 라오스 농업에 대해서 좀 개도국 농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라오스에서 한 1년 반 정도 코이카 ODA라고 그러죠. 그쪽 분야 전문가로 잠시 이제 코이카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정밀농업연구소는 민간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파트너들 몇 명이 하고 있어 농업 분야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기후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정부와 다른 의견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부와 같이 협력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 기후 분야가 또 익숙한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농업과 식품과 아니면은 뭐 어떤 사과 품종이 맛있습니까? 뭐 이런 것부터 되겠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아무 것인가에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제가 이런 걸 할 때 원래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슬라이드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재밌게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항상 뭐든지 숫자로 가지고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숫자가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숫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볼 거냐를 이제 저는 주로 그렇게 세상을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겨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부터 각오를 단단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강의를 좀 더 재밌게 하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해서 좀 이렇게 잠을 깨워야 되겠다.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뭐 이 기후와 농업이라는 건데 먼저 기후에 대한 얘기 할 텐데 이건 다른 분들이 다음 주에 또 조천호 박사님도 오신다 그러고 그분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수십 년 전부터 기관에 있을 때부터 잘 알던 분이었고 요즘 또 자주 보죠. 그 얘기 기후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괜히 그 양반 강의 오는데 제가 앞에서 기후 얘기했다가 무슨 망신을 당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뭐 1.2도 올랐다 그럽니다. 이건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그럼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산불도 많고 가뭄도 많고 홍수도 많고 폭염도 많고 그죠? 그래서 제가 한 2013년 정도에 책을 쓴 게 있었거든요. 기후대란이라고. 근데 2013년도 같은 불과 한 10년쯤 전이죠. 그때 10년쯤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후에 대해서 신경 쓰신 분이 크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냥 그런 일이 있는갑다 싶었지만은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문제고 아마 그냥 괜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책을 썼을 때 그러니까 안 팔렸죠.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수치를 보고 있으면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이럴 때가 아닌데 싶었죠. 근데 불과 10년도 안 지나가지고요. 그죠? 한 2020년쯤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다 기후를 탓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얘기를 했을 때하고 10년도 안 지나가지고 세상이 확 바뀌어버렸죠. 앞으로 그러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식량 위기를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그냥 또 괜히 또 이렇게 책 장사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10년 안에 이렇게 장담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그룹도 다른 강사님들은 여러 번 썼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세상이 나빠질 거냐? 이게 다보스 포럼이라고 올 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글로벌 리더들인데 물었더구만 2년 안에 나빠지겠다는 비율보다 10년 안에 더 나빠지겠다는 비율이 월등히 많죠. 새빨갛게 많이 나빠지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요. 근데 나빠지는 이유를 보고 있으면은 녹색들이 보면 대개 다 기후에 관한, 환경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빨간색들이 아마 사회적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죠. 2년 안에 가장 나빠지는 게 뭐냐 하면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그런데 가짜 정보 있잖아요. 가짜 정보로 가지고 여론 조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2년 안에 가장 위협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0년 안에 가장 나빠질 걸 보고 있으면 익스트림 웨더 인프렌트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다 기후와 환경과 관련된 이유가 10개 중에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제가 괜히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그죠? 세상이 뭔가 나빠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저도 이제 60년대 말생이니까 세상이 보면서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미래라는 거는 좋아지는 거였거든요. 뭔가 나아지고 뭔가 부유해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였고, 아마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아니면은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미래라는 거는 우리 세대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게 나쁜 걸 의미할 겁니다. 우울한 걸 의미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단어 정의마저도 이제 우리 세대하고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런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기후 예를 다루면서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농업 분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나빠지면은 여러 가지가 나빠지겠죠. 이게 자연재해도 생길 거고, 뭐 산불도 점점 뉴스도 좀 많이 보게 될 거고, 그죠? 그런 것처럼 기후가 나빠지면 그 어떻게 보면 식물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식물이요. 그래서 농업을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산업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원래 그 사과값하고 대파값을 보면서 다들 또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죠. 네, 심상치 않다고 느꼈고, 그리고 2022년도에 제가 두 번째 이제 혼자 쓴 책이 이제 식량위기 대한민국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너무 베스트셀러였어요. 너무 베스트셀러여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오늘 저를 초청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기도 했었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뭐 식량 문제가 좀 심각해지구나 하는 게 이제 점점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한동안은 베스트셀러였고 아마 농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럴 정도로 저희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 사실 그런 책이 많이 팔리는 게 사회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은 기후가 나빠지면은 농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대개 벼를 재배하면은 봄에 심었다가 여름에 이게 자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가을에 결실이 맺고 이렇게 나잖아요. 모든 과일들이. 그러면은 패턴이 이렇게 기후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 같으면은 꽃이 필 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이게 벌이 못 날아다니겠죠. 이게 꽃은 보통 사나흘 정도 피어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꽃이 피던 시기에 이제 냉해가 오면은, 썰이가 내리고 냉해가 오면은 꽃이 필 때가 예민할 때잖아요. 식물은. 그러면 이제 열매가 잘 안 달리는 거죠. 그 여름에는 또 너무 더우면 어떻게? 너무 덥고 비가 많이 내리면은 이게 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곰팡이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탄저병이라 해가지고 이제 까만 반점들이 막 생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병균이 많이 생기고요. 또 우박도 많이 내리고, 그죠? 이게 탁구공만한 우박들이 여름하고 가을에 내렸었거든요. 그게 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가을 돼 가지고 또 비가 많이 내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뭔가 또 이렇게 수확하기 품질이 나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작년에 한꺼번에 다 일어났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과 생산량이 한 30% 정도 줄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맛도 별로 없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맛이 떨어졌어요. 원래 사과가. 그리고 이걸로 예를 포도로 치면은 이걸로 포도주를 담그면 맛이 없는 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양 가치가 하락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병해충이 증가하고 이런 게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라는 거는 이게 패턴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후가 바뀐다는 거는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꽃이 먼저 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 우리나라 위도가 뭐냐 하면은 겨울이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겨울이 아무리 따뜻해졌다 하더라도
가끔씩 추워지죠. 이렇게 이게 왜냐 우리 위도가 이제 그 한파가 몰아치는 그 시베리아 고기압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대부분 농사를 짓기도 굉장히 어렵고 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리한 거는 뭐냐면은 이 여름에도 더운 데도 살아남아야 되고 겨울에 추울 때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집을 튼튼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분들은 그래 기후가 바뀌는 걸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건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기후가 바뀌는 걸 바로 느끼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여름에 하도 더웠으니까 어지간히 더워지면 요즘은 좀 심각해진 것 같다 느끼지만은 뭐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우리나라 사람이 좀 둔감해요. 이게 날씨 이 기후가 바뀌는 거에서. 그러니까요. 여기 오신 분들만 예민한 겁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예민하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잘 안 먹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은 기후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작물들이 이게 꽃이 피는 작물들이거든요. 물론 꽃은 다 피죠, 열매를 맺으려면. 근데 이제 꽃이 피는 작물 중에서도 이게 그 사과처럼 이렇게 뭐 꽃이 피면은 벌이 수정을 해줘야 된다 그럽니까? 벌이 날아다니면서 이래야 되는 작물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이게 그다음에 쌀 발음 괜찮죠, 그죠? 3%가 돼 나갔다. 이 발음 나쁘다고 이게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려가지고 뭘 할 때마다 이거 의도적으로 이 발음을 안 하게 돼요. 그래 그때쯤 되면 쌀 발음이 나올 때쯤도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 이게 버벅거리죠. 버벅거려 가지고 이제 제가 왜 저래 버벅거리가 있으면 이 발음을 어떻게 피해 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살 괜찮잖아요. 뭐가 문제죠? 살밥들 다들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곡물은 그러니까 이제 이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쌀 생산량이 우리나라가 비교적 기후가 나빠도 작년에 기후가 나빠도 비교적 괜찮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배불리 먹은 역사가 결코 50년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그죠? 아주 그 기후가 좋았던 가끔의 있은 빼고는 평균적으로 50년 정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왜냐하면은 산이 많고 70%가 넘어가는 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그 세고 그죠? 겨울에 뭐 그러니까 물 작물을 재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름이 고온 다습한 기후대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내리고 온도가 높으면 땅에서 무슨 일이 생기죠? 유기물 분해가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그러니까 이게 척박합니다. 대체로 평균적으로 땅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예를 들면 그 흑룡강성이나 이런 북쪽들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은 예를 들면 처음 요즘은 조금 아니겠지만은 근데 씨만 뿌리면은 그냥 너무 잘 자라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데 있잖아요. 흑토라 그러죠, 그죠? 체르노젬이라고 그 체르노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토양을 체르노젬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는 그냥 시커먼 토양인데 여기는 대충 해도 농사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빵바구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농업은 기후가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기후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농업은 기후가 결정하는데 우리가 당연한데 그 뭐냐면은 기후가 토양을 결정하거든요. 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온도가 어떠냐, 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토양이 성격이 달라지고요. 풍화라든가 이제 유기물 축적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간 추운 지방에서는 이게 보통 이 식물이 자라고 죽으면서 이제 유기물이 조금씩 쌓이거든요. 조금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게 시커먼 토양으로 바뀌어가요. 아니면 시베리아 같이 아주 한대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땅이 이제 수십 미터씩 이렇게 유기물이 쌓여 있죠. 이렇게 그게 마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저기 뭐라 그럽니까? 이게 유기물이 다 분해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얼음이 밑에 얼음이 있을 거니까 물이 많을 거잖아요. 물이 많은 곳에서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은 이게 메탄가스가 나오죠. 그 현기소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이런 기후대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양이 굉장히 척박하고 그 옛날 선조들이 그러니까 비료 없을 때는 농사 짓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옛날에 그래서 아마 저기 기억 이런 걸 농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지나다니다가도 개똥이라도 다 주워 와서 이렇게 변소도 남의 집 변소를 안 가고 꼭 자기 집 변소를 이용했다 할 정도로 이 뭐라 토양이 굉장히 척박했죠. 이게 그러니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게 거의 해방 전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제 눈부시게 산업이 발전하면서 농업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자,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농업 얘기 재밌는 거 많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래,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기후대에 있다. 이제 그런 기후대에 있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근본적인 그 제약 사항이었고. 근데 혹시 195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잘 모르시죠. 그렇죠. 이게 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 그러면 숫자를 잘 기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한 5,200만 명쯤 되잖아요. 5,200만 명 떨어졌죠. 1950년대 우리가 해방됐을 때는 얼마였을까? 한 2천만쯤 됐겠죠. 북한 한 1,000만쯤 됐을 것 같고 1950년대는 한 2천 5, 600만쯤 됐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3천만 넘어간 게 몇 명, 이거 계산해 보면 그죠? 4천만 넘어간 게 한 80년대쯤 되려나? 이런 식으로 인구가 그러니까 50년 사이에 한 2배가 증가했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전쟁이 끝나고 이집트 인구 같으면은 1950년쯤 돼서 거기는 2천만이었거든요. 우리랑 비슷했거든요. 지금 이집트 인구가 얼마쯤 되냐면은 1억이 넘어가거든요. 6배쯤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한 30억쯤 되던 인구가 지금은 80억이 넘어가잖아요. 이 인구가 그러면은 또 2050년쯤 되면은 96억, 7억 이렇게 옛날 예측은 그렇게 했는데 요즘 인구 예측은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애를 안 낳는 추세가 전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작게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기후로 농업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가 나빠지니까 농업 분야에서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가입하면은 기후 피해를 받으면은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일정 한 80% 정도 보상을 해줘요. 근데 이제 이게 보세요. 2000년부터 해가지고 별로 없다가 이제 지금은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런 얘기는 기상재해가 군데군데 많이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군데군데 나빠지는 거죠. 평균적으로는 생각할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 또 나쁘지 않았잖아요. 크게. 그리고 작년은 크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좀 줄어들었고 2021년도도 크게 괜찮았죠. 근데 2020년도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슨 54일 동안 장마가 왔잖아요. 다들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그리고 작년에는 그리고 또 기록적인 폭염하고 이제 그게 있었고 몇 년 사이에도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되죠. 점점 더. 그게 이제 보험금 지급하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보험금이 왜 저거보다 그러면 그 보험금이 저게 더 나빠진 게 아니지 않냐 싶겠지만은 함정이 뭐냐 하면은 보험금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정부 예산만큼만 줍니다. 정부 예산이 1조 2천억 정도가 저기에 배정돼 있으면은 피해가 아무리 많이 나도 더 주긴 어렵잖아요. 더 주려면 예비비를 끌어오든가 딴 데 걸 끌어오더라도 뭐 1, 2천억 정도 더 끌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2조 원, 3조 원이 피해가 나더라도 뭐 저 정도만 간다. 그러니까 저 수치가 그리 우리나라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뭔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액수도 늘어나고 있고 이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2016년도요. 아, 건수는 늘고 보험금이 보험 건수가 이게 건수죠. 건수는 많은데 이게 지급액은 적은 거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지급액이 큰 게 대개라 보면은 과일 같은 것들이 보험금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런 과일들이 보험금이 클 거고 벼 같은 이런 식량 작물들은 보험금이 작을 거고 뭐 그래가지고 작물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를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이 어려운 게 작물이 너무 다양해요. 근데 제가 농업 얘기하면 누구나 한마디씩 다 하는데 왜냐면 다들 장은 보고 밥은 먹으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벼를 하는 사람들은 토마토가 어떤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면은 뭐 식물의 기본적인 건 알겠지만은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작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더러 이렇게 야, 너 농업을 했으니까 뭐든 잘 알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지만은
자, 그런 소리를 자꾸 들을까 싶어가 우리 연구실에는 뭐 식물을 잘 안 키웁니다. 이게 죽으면 이게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네, 아주 민망합니다. 죽으면은. 또 하나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TV에 많이 보던 거였죠. 사과 이야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70년, 50년 후에 사과를 못 먹어요 이런 뉴스도 있고 그죠? 이게 농업과학원 최고 1등 기관에서 발표를 한 연구 자료인데 그 친구들 열심히 연구 좀 하지 말이에요, 그죠? 그 보시면은 사과가 이렇게 뭐 이게 과일들이 전반적으로 북상을 하고 있죠. 아열대 기후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해수면 온도도 바뀌니까 어종도 바뀌죠. 옛날에는 동태명 오징어가 흔해 빠진 생선이었지 요즘 애징어 이거 한 마리 살려면 손 떨리죠. 이게 손 떨립니다. 완전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사과가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재배되긴 합니다. 재배되긴 한데 사과 근데 대부분은 사과는 보면은 저 경북에서 나오거든요. 경북에서 한 70% 정도 경북에서 생산됩니다. 근데 강원도는 또 이렇게 산지가 많고 하니까 농경지가 작잖아요. 이게 또 이게 계곡지가 많고 하니까 썰이 피해를 잘 받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늘고 있긴 하지만 경북에 있는 걸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은 농사를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게 뒤에 수치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번에 사과 파동이 왜 나왔느냐에 대해서 저도 여러 군데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올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TV에서 볼 때는 그냥 사과가 뭐 이제 대구 사과가 이제 강원도 사과가 되어가는구나, 양구가 되어가고 정선 사과가 되어가는구나, 강원도 사과가 점점 맛있어지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경상도 사과보다. 근데 여러분 아마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농업하시는 분도 대체로 그렇고 이 그래프 만드는 연구자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기들은 그냥 수치만 대입해서 만들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온도가 올라간다고 사과가 나무가 발이 달려가지고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나무가 이동을 할까요? 그렇죠. 사람이 이쪽에 더다 심겠죠. 심으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사과 농장은 망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뭡니까 한 5년 정도에 두세 번 정도 괜찮고 두세 번 정도 나쁘고 한 해는 너무 많이 생산돼가 값이 너무 싸지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걸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농사 짓기 싫어지죠. 이게 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농사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는 물가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죠. 그게 하필이면 올해 이게 맞았고 하필이면 또 이게 선거가 겹쳤어요. 그것도 영향을 줬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영향을 줬습니다. 그죠? 올해 무가는 전반적으로 이게 에너지 값부터 다 올랐어요. 인건비도 다 올랐고요. 또 농촌이 너무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고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들어갔다가 다시 그만큼 안 오기도 하고 뭐 이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를 예전에는 그럼 이만큼 열심히 짓다가 이 나이가 들고 또 이 외국 사람 쓰기도 어렵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그럼 이만큼 하다가 이만큼만 하고 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쫙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제 너무 초반에 너무 겁주면 안 되겠죠. 근데 저도 유통의 문제에 대해 어디 갈 때마다 유통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유통이 투명합니다. 생각보다는요. 여러 가지 유통의 문제가 있긴 한데 매점 매석이 없다고 있긴 있을 거예요. 없지는 않을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농가들이 뭐라 그러죠? 이 매점 매석이라는 게 굉장히 농산물 거래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에서 돈 버는 가장 쉬운 주식에서 돈 버는 방법은 오를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농산물 거래하는 중간 상인 입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죠. 야, 사과값이 오를 것 같아. 그냥 창고에 많이 재워 놓으면 이게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그러니까 사과를 이 시기가 되면 사과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절 때 바짝 올랐다가 그때 이제 많이 하고 지금 되면은 여러 가지 참외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과값이 비싸든 싸든 간에 그냥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갑자기 사과값 오른다고 그러고 정부가 사과값 보조해주고 하니까 사과 안 먹으면 뭔가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이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저도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없지는 않을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농민들은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원래 5, 6월까지 사과를 다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야 안 그러면 이제 새 사과 나오잖아요. 그럼 더 이상 지나가면 이제 그 사과가 푸석해져 가지고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사과를 너무 한꺼번에 내지는 않고 명절 때 이렇게 어떤 상품들 냈다가 그 다음에 어떤 농민들 중에 이 창고를 가지고 좋은 창고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이제 중간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팔아요. 아니면 농협 창고로 보내거나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유통하시는 분들이 창고에 재놓고 있을 텐데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이거 한번 이렇게 배팅을 잘못하면 그냥 망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원래 돈 벌었다 하더라도 이게 내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운이 좋은 해들이 한두 번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5년 정도 10년 정도 보고 있으면은 그중에 크게 돈 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또 이게 또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냐 하면은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 곡물 기업 얘기도 있잖아요. 카길 같은 기업 나올 때도 이 양반들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얘들이 돈 벌었다 그럴 때는 언제냐 하면은 되게 무슨 파동이 났을 때입니다. 파동이 나면 이제 한 3개월 정도 물건을 사니까 샀던 가격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니까 돈이 수익률이 높아져요. 이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근데 미리 파동이 날 걸 알고 더 사모진 건 아니고 이제 정상적인 거래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그 회사를 봅니다. 근데 평소 때는 보면은 농산물이란 게 이거 거래라는 게 1, 2%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는 산업입니다. 엄청나게 큰 물량을 움직이잖아요. 배가 5만 톤, 10만 톤짜리를 갖다 움직이고 이러는데도 수익률이 2, 3%밖에 안 돼요. 굉장히 수익이 박하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이제 갑자기 흉년이 들거나 이러면 이제 한 6, 7%쯤으로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요. 이때 돈 좀 벌었다가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이게 이제 패턴이었죠. 근데 밖에서 바라볼 때는 뉴스를 그때만 딱 보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큰 돈 버는갑다. 물론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지 이제 뭐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으니까 가끔 떼돈 버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잠깐 죄송한데 네. 사적인 얘기인데 박경철 그 시골 의사 네네네. W를 찾아 그 책 그 작가님하고 너무 닮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광스럽네요. 근데 또 하나가 요즘 카카오 인플레이션이죠. 이것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 카카오가 너무 올랐어요. 카카오 없다고 뭐 우리가 죽는 건 아니지만은 없으면 서운하긴 하죠. 서운하긴 하고 또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또 이 카카오 저런 거는 보통 이제 좀 값이 나가는 거니까 선진국 사람들이 주로 먹을 거 아니에요? 개도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게 먹을 거고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은 저기에 쓸 돈 정도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얼마라도 지불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은 요만큼만 작게 생산량 자체는 이제 한 20%쯤 줄어들었나? 그래 줄어들었지만 값은 그냥 10배 이상 뛰어버렸죠. 이게 또 농산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0% 줄어든다고 가격이 10% 오르는 게 아니고 10%가 줄어들면은 이게 10배가 오를 수도 있고요. 2배가 오를 수도 있고 5배가 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왜 저래 이렇게 쉽죠. 왜 저래 쉽는데 이게 농산물 거래의 특징이더라고요. 특징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뭐 유통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그게 농업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도대체 어떤 영향들이 있을 거냐 보는 거니까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도 이렇고 커피값도 많이 올랐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달러 그것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기름값 인상도 영향을 주고 이게 이제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건 환율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도 그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어떤 품목들은 관세를 다 면제해 가지고 이제 망고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싸진 느낌이 망고가 좀 풍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원래 또 들어올 때 관세도 면제하고 관세도
없애버렸으니까 이 사과 먹지 말고 망고 먹으라고. 망고 좀 사 드셔야 됩니다. 사과 좀 안 드시고. 네, 그래서 매점에서 간 사람들 혼쭐 내줘야죠. 네,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후가 어떻게 될 거냐 많이 보셨죠? 이게 더 나빠질 거고 어떤 시나리오였든 상관없이 1.5도는 넘어갈 것 같아요. 조만간 그죠? 그게 2030년쯤 되면은 1.5도가 넘어갈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세상은 이제 보기 어렵죠. 힘듭니다. 근데 농업은 더 힘들고요.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두 번째 섹션인데 풍요로운 식탁, 불안한 미래. 네, 이게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는데, 네, 이게 제가 일반인 강의는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로 이제 농업 하시는 분들인데 주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지겹게 들릴 수 있는데, 네, 아유,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네, 보시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이 얼마를 먹냐면 남자는 제 기억은 그래요. 남자는 2,400칼로리를 먹고요. 여자는 2,200칼로리를 먹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즘은 얼마를 먹냐면 우리나라가 3,300, 400칼로리를 먹습니다. 남자는 한 3,600칼로리 먹을 거고 여자는 3,300, 400칼로리를 먹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1960년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과연 같은 사람이 맞는 거냐? 완전히 키부터 다 달라졌죠. 먹는 게 다 달라졌습니다. 이만큼. 그리고 또 곡물은 많이 줄었고 그죠? 기름, 이게 식용유 같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많이 먹고 육류도 많이 먹고요. 옛날에는 그냥 명절 때나 가끔 고기를 먹었는데 요즘은 이게 고기만 먹죠.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육류 생산량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좋아진 거죠. 잘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좋아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그죠? 그리고 고기를 먹는 양은 뭐냐 하면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고기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이거 어느 나라나 대체로 다 비슷하거든요. 유일하게 예외가 있는데 인도입니다. 여기 인도거든요. 얘들은 소득은 늘어나는데 이게 안 올라가요. 그 인도 사람들은 콩류를 많이 먹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콩 그러면 이제 그 메주콩 정도 하고 뭐 강낭콩이나 뭐 몇 가지 녹두 같은 몇 가지가 떠오르잖아요. 이게 콩 요리가 우리나라는 별로 없죠. 우리나라 사람은 콩을 많이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먹는 게 아닙니다. 뭐 된장 빼고는 그죠. 그 인도에 있는 콩 요리를 먹어보면은 정말 맛있어요. 카레하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요리들이 있는데 콩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나무에 달리는 콩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줄줄 기어다니는 콩도 있고 뭐 이렇게 별의별 콩이 다 있습니다. 맛도 그러니까 약간 좀 고구마 맛이 나는 것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콩이 있고 저는 우리나라에 왜 콩 요리 전문점이 안 생기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아랍 음식이나 아니면 저 인도 쪽 음식을 먹어보면은 콩 관련되는 요리가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도 분들이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덕분에 지구가 멀쩡한 거죠. 인도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소고기 맛을 알고 돼지고기 맛을 알면은 지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콩 요리를 좀 많이 먹어줘야 돼요. 인도 덕분에 지구가 멀쩡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소득하고 이게 대체로 이렇게 가죠. 그죠?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제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한번 다 클릭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고기를 먹는 이게 연도별로 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하고 일본보다도 우리가 고기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뭐 고기가 그냥 이렇게 보통은 중국은 이렇게 늘어난다 치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늘어나요. 일본 사람들은 고기를 별로 안 먹잖아요. 원래 일본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유달리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근데 고기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육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그 사료를 먹고 살을 찌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료를 먹으면은 먹은 사료 중에 대부분은 뭐 소도 움직이고 돼지도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열로 다 쓸 거 아닙니까? 똥도 사야 되고 그죠? 그러면 쌀이 되는 거는 좀 적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료 전환 효율이라 그러는데 사료를 1kg을 먹으면은 뭐 소는 이게 몇 킬로그램이 이제 우리가 먹는 고기로 바뀌냐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 소 같으면은 8kg를 먹어야 고기 1kg가 생기고요. 돼지는 4kg를 먹어야 고기 1kg가 생기고 닭은 이제 한 2kg쯤 먹으면은 고기 1kg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은 더 많은
이 농사를 지어야 되죠. 더 많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문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걸 보면은 소고기는 좀 많이 배출하죠. 왜냐면 소고기 얘들은 보면은 이 풀을 씹잖아요. 풀을 삼켜가지고 위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얘들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게 되새김질이라고 하죠. 이게 개어내가지고 다시 되새김질 거품 줄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되새김질을 하는데 위에 들어갔다가 이게 되새김질하면서 이렇게 다시 꺼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가 이렇게 사각턱이잖아요. 사각턱으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맷돌처럼 갈기가 좋게 되어 있는 거죠, 이빨이. 그래서 이제 그 소가 그 풀을 소화를 이렇게 잘게 부수고 이제 윗속에 들어있는 메탄균이 살고 있거든요. 메탄균이 이 셀룰로스 그 섬유질이라는 걸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얘가 메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탄이 근데 온실가스 효과가 크잖아요. 다른 시간에 하셨을 거고. 그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소가 그것 때문에 많이 배출합니다. 트림을 하니까, 그죠? 위가 4개가 있어가지고 소 윗속은 그러니까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이게 논하고 비슷하죠. 논떠보니 물을 담아 놓으면 어떻습니까? 물 속에는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산소가 없는 상태를 혐기 상태라고 하거든요. 산소가 있을 때를 호기 상태. 그러니까 그 사는 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혐기성 균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메탄을 내뿜고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산소를 이렇게 들이가 숨을 쉬면 이산탄소를 내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밖에서 숨 쉬는 사람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물속에서 숨 쉬는 붕어는 빼고요. 이제 혐기성 세균들은 이렇게 메탄을 내뿜습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처럼. 근데 메탄이 28배 온실 효과가 더 크다 보니까 이 영향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소고기는 보니까 앞에 보니까 이게 8kg를 먹어야 제도 되고 하니까 뭐 또 메탄 또 많이 나온대. 그러니까 그래서 소고기를 적게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고기가 환경 영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 유독 실이 소고기 좋아하잖아요. 귀한 일 있으면 또 한우를 또 이렇게 해줘야 우리 한우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우 협회 분들이 또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그 분야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위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이제 양도 비슷하거든요. 양도 마찬가지로 풀을 뜯는 작물들은 다 메탄을 내뿜겠죠. 그래서 위가 4개 달린 그 동물들은 이렇게 얘들 똥을 싸도 별로 냄새가 안 나죠, 그죠? 되게 돼지 같은 위가 하나 달린 것들은 보면 인간 또 포유류들은 다 하나가 달렸. 인간 또 하나고 돼지도 하나인데 그것도 이제 좀 그런 게 있고 약간 다르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쌀 같은 경우도 발음 나쁘지 않죠. 쌀. 네, 저도 이제 신경 쓰고 하면 잘해요. 여러분들이 전혀 제가 어디 출신인지 모를 겁니다. 쌀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좀 높죠. 그리고 이제 두부, 콩 이렇게 나머지 이제 이렇게 콩류는 굉장히 낮고요. 우리가 뭘 먹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다르다는 것만 해주고 그리고 또 먹는 게 굉장히 많은 환경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뭘 먹느냐가 끼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온실가스의 그 4분의 1이 이제 먹는 거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땅의 거의 절반이 이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민물의 70%가 농사를 짓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축들 전 세계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 중에서 96%가 우리가 키우는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자니 뭐 사슴이 이런 거 다 해도 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 세계 새 모든 날아다니고 뭐 기어 다니는 새처럼 생긴 것들 있잖아요. 공룡의 후예들. 얘들을 다 치면 71%가 우리가 키우는 닭 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식성이 엄청나죠. 인간의 숫자도 엄청나고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영향이 크다는 거고요. 이게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기후 변화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를 바꿔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죠. 모든 게 에너지에서 비롯되니까, 그죠? 근데 그것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 이것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걸 가지고 지금처럼 계속 먹으면은 이게 위에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먹으면은 이게 1.5도는 가볍게 넘을 것 같고, 그죠? 2도 한도 있잖아요. 2도 제한까지 이것만 가지고도 거의 돌파할까 말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를 다 탄소 중립을 하더라도 먹는 것만 가지고도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아, 이게 세상이 멀쩡히 돌아가려 그러면 야, 에너지는 빨리 줄여야 되겠고 에너지 먹는 것도 빨리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에너지도 잘 못 줄이고 있고 먹는 건 더 못 줄이겠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죠. 그래서 차는 어떻게 전기차를 타겠는데 먹는 걸 어떻게 바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또 이렇게 그런 저래서 가끔 우리나라 먹방 TV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는 이런 고기 광고를 오게 하지 마라 이런 규제까지 도입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괜히 라면 끓이는 거 보면 라면 끓이고 먹고 싶고 통닭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전화에 손이 가잖아요, 그죠? 이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는 방송을 줄여야 된다 이거. 아니면 최소한 그죠? 광고하는 것까지 뭐라 못 하겠는데 너무 많은 먹방들이 있어요. 무슨 예능이 전부 다 먹는 걸로 다 끝나죠. 먹는데 그냥 콩 먹고 배추 먹는 경우 없습니다. 다 무슨 고기를 구워요. 예, 그러니까 고기 소비량이 안 늘어날 수가 없죠. 지구가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되죠. 고민됩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이쯤 듣고 보면은 그냥 야,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이에요. 이거 강의를 너무 잘해도 문제입니다. 다 포기할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지겹게 해가지고 잊어버리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고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랜싯이라고 굉장히 전통이 있는 잡지, 논문 잡지입니다. 저널이라고 하죠. 논문 잡지라는 곳에서 커미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먹는 거를 바꾸자 이런 운동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고기를 먹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먹는 고기처럼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나면은 이거는 뭐 이건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책이 없고 그죠? 인도 사람들이 갑자기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순간에 모든 건 끝이 납니다. 이게 탄소 중립 이런 거 있잖아요. 뭐죠? 이거 소용없어요, 그죠? 인도 사람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순간에 끝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무슨 이런 그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맨날 이게 고기 먹방하면서 인도 사람들 들어 아우 당신들 콩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을 절대로 바꾸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 선진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들은 좀 괴롭겠죠, 그죠? 우리는 고기 구경도 못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여기 사는 거는 서양 사람들이 워낙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식량과 지구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식단 이래가지고 건강한 식사와 뭐 이런 걸 하죠. 대충 어떤 내용인지 들어있을지 대충 짐작이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트랜sit 이게 추천 식단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곡물류는 얼마 먹고요,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유죠. 우유 제품을 좀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육류 레드미시 요건가요? 아이고 고기는 거의 없네, 그죠? 우리나라는 고기를 꽤나 많이 먹고 있죠, 여기 그죠? 근데 유럽 미국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추천 식단, 일본 사람들은 이 추천 식단에 상당히 가깝게 먹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비슷하게 식단을 바꿔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쭉 좀 이렇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이해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지겨운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지겨운 얘기요. 충분히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온실가스가 어디가 배출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 농업 분야에서 24%가 나온다 그랬죠. 이게 근데 이쪽에 나오는 대부분은 아마 에너지가 차지하고 그죠. 농업 분야에서 나오는 대부분은 에너지는 아니고 비에너지라 그럽니다. 저게 이제 여기죠, 여기 나오는데 뭐 여기는 에너지는 빠져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에너지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포함하면은 한 24%좀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조리하는 것까지 다 치면은 한 34%까지가 이게 먹는 거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3분의 1이 굉장히 큰 양이죠. 굉장히 큰 양이고요. 그러니까 농업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이 기업에서 나오는 거 다른 분이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150개 기업 정도 이게 몇 개죠? 하여튼 157개 기업이 배출하는
이게 기업이 전체가 10%를 배출한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쓰는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스콥 3라 그래서 자기들이 납품 받는 거를 다 포함하면은 150개 기업이 거의 60%를 배출한다는 거죠. 이게 명확하잖아요. 타겟이 그죠? 야, 이제 기업만 이게 압력을 주면은 이게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R200이라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R200이고 그래서 등장한 게 뭐 스콥 ESG 스콥 3 뭐 이런 거예요. 그건 혹시 다른 강사분님 왜냐하면은 큰 기업 몇 개만 이렇게 자기 납품 받는 걸 아니면 폐기하는 걸 바꿔버리고 나면은 뭉텅거려 훅 보내버리죠. 그래서 저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같지 않습니까? 타겟도 분명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R200이라든가 아니면 ESG 스콥 3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면 또 우리나라는 또 대기업이 중심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이 10개 15개 기업, 15개 기업이 스콥 1, 2에서 64%를 배출합니다. 근데 한전이 뭐 있으니까 한전이 대부분 발전소를 움직이니까 그리고 포스코가 있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를 들면은 기업만 열심히 하면은 거의 또 뭐 대충 이게 바뀌죠. 근데 한전 전기는 이게 한전이 발전하긴 하지만 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잖아요. 또 공장들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하죠. 복잡하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있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바뀌면 우리나라는 크게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스콥 1, 2, 3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납품 받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스콥 3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애플 같으면은 생산은 저 중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애플이 자기가 배출한 건 없는 거죠. 거의 없죠. 중국이 다 배출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아이폰은 애플이 팔았으니까 이게 누구 거죠? 그러면 저 온실가스는 중국 온실가스는 누구 거죠? 애플 거죠. 이게 스콥 3라는 겁니다. 이게 스콥 3라는 거고. 그리고 왜냐하면 기업들이 낮추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삼성들은 낮추라 그랬는데 낮추는 방법 심플하죠. 다 이렇게 뭡니까 이거 계열 관계 다 끊어가 자회사 비슷하게만 이게 아웃소싱 해버리고 나면 삼성은 배출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말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기업 전체가 얼마만큼 배출하는지를 보자는 게 스콥 3고요. 그래서 이제 농업 분야에서 이제 이런 스콥 3 배출을 어떻게 줄까? 왜냐하면은 농업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시장에서 사 먹는 것도 있지만은 되게 그 CJ 같은 기업이 샀잖아요. 기업이 우리나라 농산물의 30% 정도를 기업이 산다고 합니다. 그 식품으로 만들거나 할 때 예를 들면 기업이 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농민들이 있는데 개개에다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하면은 이게 잘 안 되겠죠. 그죠? 숫자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기업도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무슨 압력을 넣거나 아니면 뭘 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자기들 이게 공급망에 들어오는 그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걸 이제 뭐 어떻게 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사질 않을 거니까 그런 걸 하자는 게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게 주로 농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R200이라는 거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ESG 스콥 3 ESG는 이제 뭐 그 ESG고요. 환경 뭐 사회 뭐 거버넌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유럽에서는 작년에 이제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또 밀렸죠. 왜냐면 워낙 어렵잖아요. 그죠? 납품하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걸 관리하기 어렵다 하니까 이제 계속 약간씩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메이플리프라고 캐나다 기업인데 이 기업은 이제 육가공 제품을 만들고 있는 소세지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스콥 1, 2 공장에서 배출하는 건 거의 없죠. 식품회사는 대부분은 그러니까 구입해오는 돼지고기라든가 소고기에서 대부분 다 배출되는 겁니다. 농장에서 대부분 다 배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농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를 뭘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졸리죠. 그러니까 이제 스콥 3 이슈가 이제 쭉쭉쭉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혹시라도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얘기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건 아닌 거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기후변화 협약에서 국가별로 이렇게 얼마를 뭡니까 이게 우리는 언제까지 탄소임 하겠습니다 하고 파리 협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선언을 하고 우리도 2021년도인가 선언을 했죠. 용감하게. 물론 한 건 없습니다. 한 건 없어요. 선언 용감하게 하고요. 근데 누가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그죠? 누가 하긴 해야 될 거고. 뭐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다음 정권에서
예, 다음 정권에서 하면 되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기업도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면은 이게 ESG 보고서 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2023년도 거는 다운을 못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 2022년도에서 보고서에서는 이제 2023년도까지 이제 자기들 공급망에 들어오는 거를 계산을 하겠다. 이게 자기들이 납품받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뭐 이것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보면은 이런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가지고 농업 분야, 식품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ESG 스콥 3를 가지고 유럽에 있는 이걸 막 이렇게 조여 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혀 가지고 작년 말에 법 통과되려고 그러다 밀렸고 또 시도를 하겠죠, 그죠? 네, 그런 걸 그리고 그때 들어가 있는 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유럽으로 수출하는 유럽의 지사가 있거나 유럽에서 그 1억 달러 이상 만약에 매출을 하는 기업은 유럽의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유럽에 뭘 수출하려 그러면 EU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였죠. 심각한 문제였는데 다행히 여기 분들이 다행이라 그러면 안 되죠. 아쉽게도 밀렸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언젠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농업은 전원일기에서 멈춰버렸거든요. 도시 사람들이 농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방송 프로에 나오는 거 보면은 삼시세끼니 뭐 예능 프로가 나오는데 보고 있으면은 현대판 전원일기 같지 않아요?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거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농업이라는 게 낭만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힘들고 치열한 것이죠. 굉장히 치열한 것이고 약간만 실패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텃밭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5평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평만 되면은 골병 들죠. 30평쯤 되면 이제 가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죠? 이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이 농사가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또 농업이라는 것도 산업이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수입 농산물도 들어오고 수입 농산물 안 들어오면 뭐 우리나라 사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들어와야 되고요. 근데 들어오면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이 기존의 농가들은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싼 농산물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도 골치 아픈 문제죠. 근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농업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이제 80년대 젊은 청년 시대 어린 시대를 보내셨던 분들이니까 7, 80년대 이분들은 농촌에서 대부분 자랐을 거고 그 세대들은 이 세대는 은퇴한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농촌으로 가야지 특히 남자들이 이런 분들 많아요. 대개 다 남편은 저 촌에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통계를 하다 보면은 혼자 사는 가구가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도 꼭 끝난다는 거죠. 농촌에 살았던 기억에 있는 사람들 80년대부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농촌에 안 살았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도시로 바뀌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지거든요. 90년쯤 되면은 거의 80% 정도 사람이 이제 농촌에 안 살아요. 다 도시에 살아요. 농촌에 살더라도 중소도시 같은데 수도권이 절반이 살고 그죠? 그러니까 농촌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대한 감정도 우리 세대가 가지는 것하고 다음 세대가 가지는 게 다릅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 농촌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전원일기로 바라볼 건지 아니면 치열한 이것도 무슨 이게 치킨집을 여는 것처럼 이것도 치열하잖아요, 모든 게 다. 이것도 농업이라는 산업이 굉장히 치열한 산업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숫자를. 그러니까 보시죠. 우리나라 농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옛날 조선시대 때는 보면은 유일한 자본이라는 게 토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이 토지였으니까 토지는 세월이 지나면은
계속 자본은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죠. 몰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부 지주들이 토양 땅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까지 비슷하게 왔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땅이 한쪽에 몰려 있는 게 많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확 다 나눠줘 버렸어요. 북한은 공짜로 나눠줬고 무상몰수, 무상분배했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배우셨죠? 유상몰수, 유상분배했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 북한 또한 1940년대 좀 지나가지고 바로 45년도 해방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공산주의 이게 토지가 가장 예민한 시절이니까 이게 다 공산주의자가 될 것 같으니까 이 강제로 미군정에서 다 쪼갈려 버렸어요. 일본은 1946년도에 미군정이 이걸 쪼갈렸어요. 3헥타르 한 9,000평 넘어가는 땅은 다 갈라가지고 팔아라. 이게 토지개혁입니다. 우리나라 애들 1949년도에 미군정이 시작을 했고 이승만 정권에서 이걸 거의 50년, 51년도에 거의 끝이 났죠. 나머지 조금 시간이 그렇고 이게 똑같이 비슷하게 했는 게 대만도 비슷해요. 중국은 이제 그 공산화되면서 당연히 이렇게 나눴었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좀 달랐죠.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이 농업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1950년대에 토지를 갈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작게 갈라졌겠죠.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많았을 거니까 토지는 작았고 그러니까 영세한 시스템이 자리 잡았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농업의 유일한 이거 할 때는 이거 가족이 이제 소작을 하던 사람들이 땅을 가졌으니까 좋았죠. 이건 굉장히 좋았죠. 좋았는데 세상에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작용이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때 농사를 지으면은 뭐 소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집이었고 소가 없는 집도 많았죠. 사람이 끌거나 아니면 가거나 곡괭이 하나 가지고 농사 짓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농기계가 들어왔잖아요. 경운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트랙터가 들어왔죠. 예를 들면은 트랙터는 비쌉니다. 뭐 그냥 기본이 한 5천만 원하고 뭐 붙이면 1억이 훅 넘어가요. 그러니까 트랙터 값을 만약에 융자를 내가 사면은 얼마를 벌어야 트랙터 값을 갚을 수가 있을까? 트랙터는 또한 한 7년 8년 되면 또 고장 나서 한 10년쯤 되면 버려야 되잖아요. 또 바꿔야 돼요. 수리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가지고 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수익은 굉장히 박하죠. 농사 지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못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보세요. 0.5헥타르 1,500평 미만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1헥타르 3,000평 미만을 두 개 합치면은 70%가 넘어가죠. 그리고 이게 이쪽에 보세요.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그 65%가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순수익이 아니고 전체 팔은 이거 뭐라 그러죠? 그로스 레버뉴. 이게 매출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순수익은 얼마일까요? 순수익은 한 예를 들어 절반쯤 되면은 내 노동비를 빼고 나면은 남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농업은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영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큰 농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1억 원 넘어가는 농가는 3, 4%밖에 안 되죠. 매출액으로 가지고요. 그 우리나라 농가는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돼 있어요. 영세하게. 가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농촌 보면은 그 선진국의 유럽이나 이런 같은 농촌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자본 투자도 안 되고 있고 그죠? 이게 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선진국형 산업 구조를 산업은 선진국을 가지고 있고 농촌은 개도국형을 하고 있죠.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농촌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봐서는 물론 내용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농기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농장이 커질수록 생산성이 좋아집니다. 비용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품질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 농사 짓는 분들이 더 많은 환경 오염을 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커질수록 이게 좀 뭐라 그러죠? 이게 뭐 좋아지는 게 많아요. 커지는 게 좋아지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요만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환경 규제를 하면서 단속하기 불가능하지만은 이만한 농사를 짓는 기업이 있는 데는 사정없이 단속을 하죠. 그죠? 이것도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가들은 대개 다 어딨냐면 여기 다 몰려 있거든요. 요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구간에. 이게 이제 그 토지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농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농기계 때문에 그래요.
모든 그게 그렇습니다. 농기가 커지면서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다 저기 몰려 있으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 농업의 가장 큰 문제가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땅이 한 5천 평, 6천 평 가지고 있는데 내 자식더러 이게 농사를 지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죠. 이게 가장 큰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다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같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땅을 50년대 그럼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던 세대들이 아마 부모님이 받았거나 그러면은 그 자식 세대쯤이나 되는 그때 한 3, 40대 되면 이미 다 돌아가셨을 때고 그때 자식쯤 되는 분들이 10대, 20대쯤 되면 지금 와 있으면은 7, 80대가 되겠죠. 그럼 지금 이제 그 땅들이 다 어디가 있나 치면은 저 같은 자식들인데 다 오는 거죠. 이게 도시 사람들인데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 농촌에 있는 땅을 그러면은 절반 정도가 도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상속 때문에, 투기가 아니고 상속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걸 땅을 팔 수도 없잖아요. 부모님 땅인데 어떻게 팔아요? 이게 물론 안 계시다 치더라도 그죠? 쉽지 않거든요. 이거 형제자매들이. 그리고 10년 지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면 80%를 도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옛날에는 그럼 우리가 농장에 땅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누구 땅인지를 알았잖아요. 전원이 누구 건지 저 밭이 누구 건지 다 알았죠. 근데 요즘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다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게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낯선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 사실은 저 땅이 누구 땅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무슨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공무원들인데 들으면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 뭘 하려 그러면은 토지 대장을 띄면 이제 저 주소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화번호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 주소를 찾아가 가지고 집 앞에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퇴근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해서 이렇게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죠.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이.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 그 제헌헌법 시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 시절은 땅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헌법이 계속 안 바뀌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여전히 그래요. 그렇긴 한데 농업 문제는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네, 너무 외국은 어떻게 되나 보면은 유럽도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럽도 옛날에는 다 손으로 이게 뭐 말로 쟁기로 농사 짓을 때는 규모가 비슷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좀 컸겠죠. 그럼 평야지고 또 쟁기도 뭐 말 2마리로 끌면 더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봐야 뭐 거기서 거기였겠죠, 그죠? 뭐 유럽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50헥타르 이상이 보면은 한 7%쯤 되는데 전체 면적이 70%쯤 되죠.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요거는 숫자를 의미하고요. 숫자의 비율을 의미하고 요거는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의 농가가 이게 60, 70%의 땅을 가지고 경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엄청난 대농들이죠. 50헥타르면은 그 15만 평이거든요. 적어도 평균이니까 실제로 넓은 곳은 몇천 헥타르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 뭐냐면 5헥타르 같은 우리나라가 2만 5천 평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큰 대농입니다. 아주 대농에 들어가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5헥타르가 이제 제일 영세농에 들어가요. 근데 보면은 65%가 여기에 속하는데 땅은 6%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이렇게 농기계로 가지고 거대한 농업을 하는 곳이 있고 뭐 대충 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데 대충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숫자는 여기 많지만 여기는 보면은 5헥타르 이하는 별로 시리어스하게 농사를 안 짓는 거죠. 이걸 가지고 생계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이거면 뭐 여러 가지 하면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땅이 계속 키우면서 커졌죠. 왜냐하면 농기계에 따라 가지고 효율성을 맞추려고 유럽은 보면은 국경이 다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덜란드에서 키운 토마토가 독일로 가고 독일에서 키운 토마토가 네덜란드로 옵니다.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또 트럭이 부딪혀 사고 나면 양쪽 국가에서 온 트럭이 부딪혀 사고 나면 양쪽 트럭에서 다 토마토가 흘러내린다잖아요. 이게 이제 유럽은 그러니까 이게 완전 경쟁 체제죠. 또 유럽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유럽의 채소는 많은 경우 서유럽은 이제 스페인에서 많이 들어오죠. 이 채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경제성을 극도로 이게 맞추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죠. 유럽의 농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좀 우리나라를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약간 섬나라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쭉 가면 미국까지 일본은 빼고 미국까지 가려 그러면 이거는 뭐 너무 멀죠, 그죠? 그리고 또 중국은 위로는 또 막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이게 뭡니까? 남중국해를 지나가지고 저쪽에 서쪽으로 가려 그러면은 이거는 남중국해 지나 중국만 지나다가도 뭐라 그러죠? 그 저기 미얀마, 그 필리핀 나오고 그다음에 인도 나오고 가잖아요. 저런 유럽까지 가려면은 끝도 없는 이게 멀리 퍼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그래 굉장히 고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일본 같으면 어떻게 되었냐? 일본도 옛날 우리랑 똑같았어요. 똑같이 출발했잖아요. 50년대 똑같이 3헥타르로 다 갈라가 똑같이 출발했고, 일본 같으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진화를 했죠, 그죠? 한 10헥타르까지 커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10헥타르 이상이 2%인데 땅의 절반을 쓰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1헥타르 미만이 55%인데 9%만 쓰고 있고요. 자, 이걸 보시면은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너무 작죠. 제일 오른쪽이 3헥타르고요. 제일 왼쪽이 0.5헥타르입니다. 1헥타르 미만이 70%의 농가가 1헥타르 미만을 가지고 있고 땅은 28%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쪽에 다 몰려 있어요. 이게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쪽 농가들이 이쪽에 영세하게 몰려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 다 고령화된 분들일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보통 한 70세쯤 60세쯤 되는 분들이 이쪽에 다 몰려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대응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훌륭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쪽 구간에서 70대 넘은 분들이 기후와 싸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약간 불안하죠.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바뀌죠. 일본은 저렇게 어떻게든 간에 일본도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옛날에 똑같았거든요. 농가 구조가 똑같았어요. 일본 통계를 볼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 땅보다 2.7배가 더 크거든요. 농경지로 보면은. 그래 2.7을 곱하면은 뭐 숫자가 비슷했습니다. 이 통계 수치들이 비교적요. 근데 일본은 바뀌었죠. 일본은 많이 이쪽으로 왔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도 약간 빨라졌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은 여전히 여기 딱 머물러 있죠. 문제는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우리가 앞으로 살아왔던 90년대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30년 동안 살아왔던 비슷한 시기를 계속 간다 치면은 별로 문제될 게 없겠죠. 하지만 1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죠. 그치, 기후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인구는 점점 더 고령화돼 가지고 그죠? 인구는 이렇게 크게 줄지는 않는데 고령층으로 해서 쫙 몰립니다. 그죠? 젊은 층은 다 사라지고 쭉 몰려요. 10년 후가 되면은 15세에서 65세 사이 노동인구로 하죠. 2030년까지 한 330만 명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먹는 것부터 해서 아마 다 달라질 겁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건 우리나라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고. 근데 농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하죠. 그렇죠. 이제 걱정되기 시작합니까? 이제 뭐가? 네, 지금 또 사과값, 배추값 이게 뭐 오를 때 보면 불안하셨지만은 뭔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느낌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느낌이 들죠. 그나마 기후가 좋아야 될 텐데 그 말이죠. 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분들이 귀농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농업 경영시 등록을 너무 많이 해요. 일본 우리나라보다 한 2배, 3배쯤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은 경영체가 97만 개쯤 되고 우리나라는 180만 개를 넘어가요. 하여튼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분들이 농업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많은 부분들이 농업을 이렇게 취미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취미처럼 생각하면 그냥 취미로 멈춰야 되는데 이걸 또 농가로 등록을 해가지고 또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 이제 농약도 사기 편하고 이제 뭐 이렇게 혜택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이 농업 경영체에서 이분들이 우리가 먹을 식량을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죠? 이웃에 나눠줄 정도는 뭐 생산하고 뭐 시장에 팔 것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이분들이 산업적으로 이렇게 도매 시장을 보내가지고 이러기는
그럴 경우는 상당히 떨어지고, 이게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이 작은 농가가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중간 상인들 얘기하잖아요. 중간 수입상이라고 얘기하죠. 이 산지 수입상들이 물건을 모을 때 이 작은 농가가 트럭 한 대를 실어야, 트럭 비싸잖아요. 수도권 한 대 보내려면은. 그럼 트럭 한 대 실어야 이제 비용이 싸질 거잖아요. 한 대를 실을 수가 없죠. 그럼 누군가 이걸 돌아다니면서 이걸 다 사야 됩니다. 아니면 그래 밭대기를 미리 사야 이걸 맞출 수가 있겠죠. 아니면 트럭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중간 상인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유통 단계가 많아지고 이게 비용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될수록. 그러니까요. 이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건 좋은데 비싼 돈 내는 건 싫잖아요. 이게 딜레마인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되게 어떤 소리를 듣나 하면은, 야, 농민들 어려운데 왜 그런 소리 해? 이런 소리를 하죠. 근데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이게. 이게 딜레마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아, 영농법인 같은 게 네. 많이 이제 생겨가지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면은 수익도 나고 그러면서 분배도 하면서 그 경쟁력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정답이십니다. 이제 우리나라 식량 안보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나라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따 그 얘기가 나와요.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는 지금 곡물은 이제 20%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0%. 뭐 우리가 점점 안 먹으니까 자금률은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안 먹으니까 그죠? 이게 고령화 될수록 먹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3,600까지 점점 줄어들고 고기도 먹는 게 줄어들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뭐가 좀 맞춰가겠죠. 인구도 줄어들고 하니까 인구가 꽤 많이 줄어들고 있죠, 매년마다. 그죠? 근데 그게 이게 고령화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인구가 천천히 줄어들다가 이제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입이 500억 달러 가까이 수입을 하죠. 2022년 통계인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건 88억 달러인데 수출품에 가장 많은 게 담배, 맥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을 거의 못해요. 이게 수출을 하려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죠, 우리나라가. 농업 환경이 그렇습니다. 기후대가 안 좋고 이렇게 이게 토양도 이게 별로 기후대가 안 좋으면 토양이 안 좋다는 뜻이니까. 그런데다가 농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많이 나가고, 농가가 작으면은 이제 규격화된 제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여러 군데서 모아야 되니까. 그러면 볼 때마다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편차가 좀 보이죠. 이게 보입니다. 수입품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맛있는 걸 생산하는 게 물론 다 원하시겠지만은 이제 산업적으로 되려 그러면 맛있는 걸 생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원하는 맛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좋은 식당도. 그러면 고객이 생기는데 맛이 이렇게 저렇게 되면은 그 식당 가기 싫죠. 한두 번 실패하면. 그죠? 농업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경지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 논면적은 1년에 매년 15,000헥타르 정도 줄어들고 있어요. 과수원으로 바뀌거나 뭐로 바뀌거나 아니면 도로로 바뀌거나 하면 줄어들고 있죠.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럼 논을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또 도시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요즘 논이 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럼 논에다가 뭐죠, 이렇게 무슨 컨테이너 같은 거 놓는 거 있잖아요. 민박 같은 거, 농막. 야, 도시 사람도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야, 촌에 빈집 그렇게 많은데 왜 또 근데 그럼 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이런 고민도 되고, 또 논이 우리나라에서는 쌀 농사를 잘 짓는데 모든 걸 투자했다 그랬잖아요. 저수지도 35,000개 정도 만들고 수로를 가지고 한 또 몇만 킬로, 3만 4만 킬로미터짜리 수로를 다 깔았어요. 이렇게요. 논농사를 잘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가 고팠던 시절이었으니까. 그걸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걸 열심히 그 일을 했었죠. 수조원씩 들여가지고. 근데 막상 쌀을 안 먹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산할 수 있는 건 쌀밖에 없는데, 발음 신경 쓰다 보니까 뭐가 안 되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쌀밖에 없는데 밥을 안 드세요. 이게 도시분들이. 다들 다이어트 하신다 그러고 뭐 이러신다고 그러시는 건지. 딜레마입니다. 그죠? 굉장히 딜레마예요. 논에다가 뭘 딴 거를 심으려면은, 논은 대개 이제 그 밭은 바로 언덕 그 산 바로 밑에 밭들이 있고, 논은 대개 강변에 이제 약간 좀 습지에다가 이렇게 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 배수가 안 좋은 것도 많고 이렇죠.
뭐 안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많다 보니까 논에다가 뭘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논은 벼농사를 짓기 알맞은 것이죠. 많은 논들이. 뭐 경상도의 논은 전부 다 과수원으로 거의 다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다 바뀐다 그러면 좀 뭘 한데 산간지방에 있는 논들은 그냥 과수원으로 다 바뀌어가고 사과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벼농사가 뭐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근데 딜레마죠, 그죠? 그렇다고 밀을 생산하려 그래도 그냥 또 쉽지 않고요. 감자나 콩을 하려 그래도 생산비가 비싸요. 이게 뭐 이런 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딴 걸 재배하게 쌀을 안 먹으니까 너무 남으면 결국 그 사료를 써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1년, 2년 쌀은 계속 생산되니까 이게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결국 가축 먹이로 씁니다. 그 귀한 쌀을.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딜레마입니다. 딴 걸 심으려면 어때요? 농민들이 쌀 말고 딴 걸 심으려면은 쌀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입을 거의 좀 막고 있는 편이잖아요. 막고 있는 건 아닌데 관세를 500, 400 숫자기 한 500%좀 내야 돼요. 511%. 그러니까 외국 쌀이 수입되기가 어렵겠죠. 511%를 내고 수입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쌀은 이렇게 우리나라 쌀은 이렇게 철통같이 막았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은 거의 뭡니까? 그 511%의 관세 수입 쌀하고만 경쟁을 하면 되니까 우리나라 쌀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떨어지니까 떨어지죠. 그러면 농민들은 쌀값을 안정시켜 주세요. 중요하니까. 쌀값을 안정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딴 걸 안 심잖아요. 딜레마죠.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쌀 이슈를 정확히 알면은 더 얘기하면 저도 위험해지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쌀 이슈를 정확히 알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 아마 이걸 만약 여러분들이 전체가 배심원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질문했을 때는 저도 솔직히 궁금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할 건지. 근데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난한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니까 쌀값은 높게 쳐주는 게 좋을 거다. 설사 내가 안 먹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쌀을 많이 드셔주시면 해결되는데 그죠? 이게 좀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슈예요. 이거 하나도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을 어떤 식으로 이게 방향을 정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걸려 있는 이슈입니다. 도시분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지만요. 이게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1호 거부권이 양곡관리법이었어요. 방금 논쟁이 되는 거. 이게 1호 거부권이었고 다시 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게 식량 자급률은 높아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급률을 높이고 싶죠. 하지만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일본 데이터인데 예를 들면 일본이 이제 요거는 칼로리 기준 있잖아요. 칼로리 기준의 그래프 이거고 이거는 이제 가격 기준입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럼 문제는 쌀 같은 경우는 칼로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은 가격으로 하니까 작죠. 이렇게. 채소는 칼로리는 약하잖아요. 채소, 과일 같은 거는 별로 안 되죠. 칼로리가 얼마 되겠어요. 먹어봐야 그죠? 근데 가격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 하면은 채소, 과일을 높여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식량 자급률을 이쪽을 의미할 거니까 이쪽은 가격을 가지고 자급률을 의미하고 이거는 이제 칼로리 기준 자급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을 늘려야 되잖아요. 채소를 아무리 늘리더라도 이게 자급률이 안 높아질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이거를 늘려야 돼요. 그죠? 유지리는 어차피 기름은 식용유는 다 수입을 하잖아요. 어차피 생산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쌀을 늘리거나 뭘 늘려야 됩니다. 사료는 다 수입하니까 또 의미가 없죠. 축산 자급률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되니까 채소나 과일 나무 심지 말고요. 거기다가 벼를 심으세요. 밀을 심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은 농민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어들죠. 채소나 과일을 안 심고 밀이나 콩이나 뭐 이걸 심으면 소득이 줄어들죠. 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겠죠. 그죠? 이게 또 하나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이게? 쉬운 얘기죠. 네,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래를 식량이라는 걸 디자인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이해관계가 다 충돌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걸 도시분들이 그 유튜브나 나가서 뭘 얘기를 하잖아요. 도시분들이 이 이슈를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죠. 굳이 뭐 그죠? 무슨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곡물이라는 거는 이 파란색 기둥에 있는 나라들만 수출을 해요. 이 파란색 기둥에 있는 나라들이 수출하는 걸 전 세계가 다 수입을 하죠. 수출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급이 가능한 나라는 15%밖에 안 되고 85%의 국가는 수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도를 저렇게 펼쳐 놓으니까 뭐 이렇게 많이 근데 캐나다, 미국 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농업은 선진국들이 잘해요. 왜냐하면은 선진국들이 기후가 좋고 땅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됐고 그 나라가 그러니까 산업을 먼저 발전시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농업을 그래서 선진국 산업이라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진국이 농업을 잘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냥 기후가 좋고 땅도 좋다. 하여튼 선조들이 부동산 투자를 잘한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나 인도란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산물 생산은 거의 전부 다 1, 2를 다 하는데 인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국가들이고요. 이건 옛날이니까 인도도 조만간 수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하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막 기후가 나빠지고 세계가 출렁출렁 하잖아요. 이런 게도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떤 가정이 돼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게 잘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이 중국 같은 나라가 흉년이 들지 말아야 됩니다. 중국이 흉년 들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수입해가면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그냥 거들나죠. 거들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미국이나 저 이 곡창지대를 만드는 나라가 또 풍년이 계속 들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이렇게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아니 최소한 우리나라가 이제 밥은 안 굶고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기후가 나빠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확률이 점점 더 세계가 이렇게 어긋날 확률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이제 또 우리나라는 여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으니까 이게 그 다음 슬라이드가 있으려나요? 보세요. 우리나라까지 식량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쪽 구석에 있죠, 그죠? 저쪽 구석에 나라 올려 그러면은 유럽에서 올려 그러면 이쪽을 다 지나와야 돼. 이렇게 지나와야 되거든요. 미국으로 오려면 태평양을 건너서 파나마를 지나 이렇게 오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게 공급망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80%를 수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지정학적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또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어차피 한 나라가 이제 비축을 하고 있는 거는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공성전을 할 때 이제 성을 둘러쌌어요. 그러면은 아 내가 식량이 한 달치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 한 달 후에 이게 여기가 무너집니까? 아니면은 지금 무너집니까? 지금 무너지죠. 한 달 후에. 왜냐면 이게 새로 들어올 게 없다는 걸 알면은 지금 이미 무슨 결단을 해버리고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 있죠. 이게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식량 떨어졌네. 이제 판단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채덤 하우스라고 영국에 있는 그 싱크탱크 중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싱크탱크입니다. 민간 싱크탱크인데 로열 뭐 하고 있는 그런 거죠. 여기 이래 있죠. 일본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에 노출된 국가 중 하나이다. 요거 영어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한 겁니다. 여기서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본도 인구 많고 땅 얼마 안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나라가 지리적으로 또 완전히 고립된 지역에 있잖아요. 그리고 개도국은 더 위험하겠죠. 개도국은 더 위험하고 개도국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선진국 중에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저쪽 구석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유럽에 있고 북미가 있고 그죠? 다 식량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근데 자꾸 이제 유럽 자료나 유럽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기후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 보면은 우리나라를 자꾸 유럽으로 착각을 해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식량 문제는 완전히 유럽하고 다른 입장이거든요. 유럽 사람들하고 똑같은 입장 가져가 버리고 나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칼럼이나 아니면 가끔 SNS 쓸 때 이렇게 하는데 야 일단 살아남아야 나중에 돼가지고 기후변화 때문에 망하는 지구라도 볼 거 아니냐. 이게 망한다기보다는 좀 과한 표현이지만 이게 세상이 나빠지는 걸 이게 식량 공급망이 안정화돼야 그죠? 나중에 뭐 세상이 어떻게 보긴 볼 텐데 그것 참 위험하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유럽하고 다릅니다. 완전하게요.
그러니까 식량은 우리나라만의 전략이나 우리나라만의 그게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농업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이 없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정부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잖아요. 근데 정부기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지시를 하지 않으면은 그 대부분 자리들이 1년,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잖아요. 5년, 10년 후에 어떤 문제를 디자인하고 세팅하고 하는 걸 가지고 누가 준비를 합니까? 아, 그죠. 누가 이걸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이걸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죠. 뭐 농업 쪽은 뭘 바꾸려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5년, 대체로 10년이 걸리거든요. 10년 후에 무슨 문제가 생길 걸 예상하면은 그 시장을 바꾸든 뭘 바꾸든 간에 구조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농가를 서서히 구조부터 뭘 준비하려 그러면은 대체로 10년 걸립니다. 뭔가 효과를 발휘하려 그러면. 그런데 이미 지금 우리가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10년 후에 무슨 문제가 인구라든가 기후라든가 이걸 예측하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노력해도 이게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행이 그냥 기후가 좋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식량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세게 책 팔고 있나 제가? 동의하십니까 이거요?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식량을 유럽 사람들은 근데 이제 왜 생태도 생물 다양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넘쳐나는 나라잖아요. 바로 북아프리카가 바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케냐나 이런 쪽에서 꽃은 케냐에서 재배해서 비행기를 실어 나르잖아요. 암스테르담으로. 전 세계 공급망이 이렇게 쭉 연결시켜 놨고 그리고 자기 땅에서는 평야지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 가지고 이게 씨만 뿌리면 밀이 그냥 줄줄 생산되는 나라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기호를 위해 가지고 이제 뭐 땅콩은 저 세네갈에서 생산하고 어디는 뭐를 생산하고 어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전 세계도 이렇게 흩어놓은 거죠. 그리고 커피는 어디 생산하고 그죠? 이걸 이렇게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하고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데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그 시스템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강력하게 이 시스템을 이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면은 이게 이 긴 먼 거리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덩달아 위험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뭐 요소수 사태도 보셨고 무슨 사태 보셨고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값이 오르면서 농산물, 농자재 값이 다 오르고 있어요. 생산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이제 에너지가 이제 그 전기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는 에너지 비용이 어쨌든 많이 들어갈 거니까 당분간은 그죠. 이게 전부 다 비용으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또 이 농업 기계들은 많이 트랙터 같은 건 기름을 써야 되는데 이 기름은 또 이 주유사도 거의 사라질 텐데 그죠. 이 기름값은 점점 더 쓰는 게 힘들어지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이미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농촌은 거의 인구가 다 빠져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54년쯤이 6년인가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합계 출산율 1.03 국가 통계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지금 0.72쯤 되잖아요. 1.03을 가지고 계산한 게 지금 우리 인구 통계인데 그 인구 통계를 가지고 하면 2056년인가가 고령화율이 43%쯤 됩니다. 근데 경북 의성군 이게 컬링 선수들이 있던 곳 의성군의 이 고령화율이 지금 43%거든요. 그래서 미래 우리나라가 이제 50 한 몇 년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실제로 한 50년대 초쯤 되면 아마 이 고령화율에 가겠죠. 50년대 2050년대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면은 의성을 한번 다녀오시면 돼요. 고령화율이 지금이거든요. 그 시절이 2050년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17개 면이 있는데 초등학교 한 서너 개 정도는 이미 닫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11개 초등학교가 거의 50명 중에서 이게 안 되는 것이 거의 태반이에요. 30명 이런 닫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네 이게 군데군데 온통 이제 폐가들이 쭉쭉 있죠. 이게 이제 2050년도에 미래가 궁금하시면은 그 차를 끌고 의성군을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보시면은 의성 읍내는 보면 젊은 사람들 좀 있고 이제 뭐 이제 그 고깃집도 좀 있고 근데 대부분 면단위로 가면은 면단위로 갈 때 항상 저녁은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도시락 싸서 가시든가 6시 넘어가면 밥을 파는 곳이 없어요. 네. 그렇거든요. 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저쪽 밑에 지방들 있잖아요. 경북 북부나 저 전라도 있는 그쪽 지방부터가 이런 상태고 5년 후쯤 되면 충북, 충남이 이제 이런 비슷한 상태가 되고 10년 후쯤 되면 경기도가 이런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죠. 근데 근데 문제는 농업은 어떻게 디자인될 거냐는 게 문제고,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53%를 넘어섰고요. 영세한 농가들만 있고요. 앞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업 구조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땅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땅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트랙터가 다니고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농사를 지면은 이 들녘 하나를 쭉 밭 깔고 다니면 되잖아요. 농약을 뿌리더라도 드론 한 대 가지고 쭉쭉 뿌리면 되는데 이게 누구 땅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 그냥 땅 찾다가 이호 왔다가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 효율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농업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그래 국민들이 좀 동의를 해주고 이 위험을 이게 맞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인데 제가 이런 걸 많이 하면은 그게 되겠니? 그게 될 거냐고. 그러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까 농업 문제부터 쭉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다 이거 다 무너져야 이게 다시 재구조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거 사람들이 동의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되게 다 거의 90%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참 이게 먹는 것 문제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신발 산업이나 선우 산업은 이렇게 뭐 산업 하나가 이렇게 되면은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지만은 먹는 산업은 그렇게 대체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인 거죠. 제가 고민이고요. 근데 이제 제 고민은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큰 문제 없이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래도 우리 세대가 지금 현재 우리 세대가 그럼 농업이라는 아니면 식량 산업이라는 걸 확실히 이렇게 우리 세대의 산업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자식들 손자들 세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만들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가 이제 고민인 거죠. 이제 그게 고민이고 오늘 들어보시는 분들께서는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또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하고요. 좀 힘든 얘기했고 좀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이미 다 벌어진 일이에요. 이미 다 벌어진 일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법인 하나가 100헥타르를 모으는 겁니다. 100헥타르를 모아가지고 이게 땅이 내가 요만한 땅 하나밖에 없을 때는 농기계 빌리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이게 농사 짓기 어렵잖아요. 뭐 겨울에 벼농사 한번 짓고 말아버리죠. 근데 이렇게 크게 하면 어때요? 크게 하면은 땅을 나눠가지고 벼도 이만큼 심고 콩도 이만큼 심고 그죠? 겨울에는 이제 사료작물 심어가지고 또 이렇게 소목이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농기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했는 건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죠. 토지주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옛날 거의 90년대부터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들녘별 경영체를 해가지고 이게 뭐냐 땅을 작게 하면은 농기계 효율이 안 나오니까 이게 다 농민들이 빚으로 남잖아요. 돈을 이게 농기계를 빚을 갚을 정도로 못 벌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들 너무 연로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잘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문제는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있는 땅들은 그러면은 여기 이 동네 안 사는 사람들은 의견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우리가 저 농업법인이 다 줄 테니까 너는 결과에 있으면 너는 이제 배당만 받아. 아니면 여기 땅을 이렇게 팔든가 이렇게 강제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이게 토지제도는 함부로 못 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왕조가 무너질 때가 이게 토지제도가 문제가 생겨가 왕조가 무너지고 다시 토지가 이렇게 분배가 되고 했던 게 왕조가 거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토지를 탁 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민주주의 제도화에서는 거의 가능할 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는 좀 굳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좀 우리나라가 뭐 농업 기술은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시아 정도까지 이렇게 같이 농사 짓는 이런 컨셉이 있잖아요. 우리 기술과 우리 투자를 통해서 우리 시장이 있으니까 같이 농사 짓는 이걸 가지고 이제 글로벌 농업 가치 사슬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정도의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왜냐하면 농업이라 그러면 항상 이게 전원일기 농업을 항상 돌아가요. 결론이 딴 거 하다가 토론이 항상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이 어떤 것들 바둑을 뜰 때 어떤 것들 해결 못할 때는 손을 떼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다른 어떤 이렇게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인데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농업 희망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업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좀 이런 것처럼, 이 회사는 9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게 싱가포르 회사죠. 인도 사람이 나이지리아에서 만들었고 싱가포르가 이게 투자를 해가지고 싱가포르를 끌고 와버렸고, 미쓰비시 상사 있잖아요. 거기서 투자를 해가 실질적으로 미쓰비시가 경영을 해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회사, 이런 회사 하나 있으면은 550억 달러면 우리나라가 한 70조쯤 됩니까? 우리나라 농업 GDP가 60조쯤 돼요. 이 회사 하나가 이제 그 전체 매출액이 우리나라 농업 전체보다 더 크죠. 이게 싱가포르에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일을 하고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철강을 주로 수입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옛날에 대우 상사였잖아요. 그게 미생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근데 그게 한 10%쯤이 농산물을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그죠? 아, 이게 좀 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과감하게 식량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이렇게 갖춰질 거잖아요. 만약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 이 정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에 식량 부분이 이 정도 매출액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별로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 싱가포르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 나라가 이 정도 수입한다는 얘기는 전 세계 이 모든 수입상들이 이렇게 다 가 있을 테니까, 직원들이 그 나라 농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나라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먼저 알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뉴스 보고 하는 거죠. 예. CNN 보고 뉴스 보고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공급망이 불안해지면 이런데 국가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생각 자체를 바꿔가는 접근 방식이 필요한 거죠. 아, 그건 아니고 싱가포르 자금률은 낮습니다. 그 땅이 없잖아요. 싱가포르는 이제 30바이 30이라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2030년까지 자금률을 30%를 높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 나라의 그 식량 안보 전략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제일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닭고기거든요. 그 나라는 닭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닭고기 되게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했는데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 나라가 가끔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물도 끊어버리고 닭고기 수출도 안 해버리고 이러면은 괴로움을 많이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그다음에 이제 채소 같은 거는 이제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다 가져오겠지만 바로 붙어 있으니까 채소를 딴 데서 가져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자금률이라는 건 필요해요. 왜냐면 완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농업 전략을 어떻게 가져왔냐면 양계장 같은 거 하고 양어장 같은 거 있잖아요. 바다 양어장 같은 이런 걸 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팜 있잖아요. 도시형 스마트팜을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미래 산업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 나라는 그래서 30%까지 높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는 이런 식으로 그 수입 공급망을 굉장히 무역 중심 거래처다 보니까 140개국에선가 식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변화시켜 놨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이 테마색이라고 하는 그런 싱가포르 국부 펀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 회사, 영국에 있는 회사를 자기 나라에 갖다 끌어얹혀버린 거죠. 그리고 많은 이 카길이나 뭐 이런 회사들 지사들이 싱가포르에 와요. 아시아 태평양 싱가포르에 지사를 가지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굉장히 예민하게 이걸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상태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정도의 경제 규모가 되거나 이런 여유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 될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이제 제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